안녕하세요. 군포초등학교 6학년 3반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과 우리 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3월 초부터 소개해드렸으니 아시겠지만 저의 이름은 주언빈입니다.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경인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용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선생님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첫 발령받은 학교는 금방 없어졌어요. 학생 수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전교생이 28명. 그래서 여름방학이 끝나고 첫 발령받은 학교가 없어졌고 대신 저는 솔개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옮겨서 잠깐 근무하다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힘들게 근무를 하고 와서는 2008년부터 정식으로 3월 초부터 제대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2008년 6학년을 맡아 첫 제자를 만났고 그때 만났던 6학년 제자와의 좋은 경험을 이어가고자 그 이후로 2018년까지 11년간 쭉 6학년만 담임을 맡았으며 작년 2019년에는 5학년을 한 해 맡은 뒤 올해 학교를 옮겨 우리 군포초등학교로 와서 다시 6학년인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은 선생님의 12번째 만난 6학년 제자들이랍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제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봤더니 자그마치 346명이나 되는 거예요. 별로 안 많은가요? 그리고 저는 컵스카우트 대장을 맡아왔는데 첫 발령을 받았을 때부터 작년까지 12년 동안을 맡아왔고 올해 우리 학교에 왔는데 컵스카우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봉사도 하고 야영도 하고 체험도 많이 하는 재미있는 단체인데 그 외에 학년부장으로서 일도 7년째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만난 저의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건 저의 첫 제자들입니다. 2008년이었죠. 이분들은 금강산에 갔다 온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엔 북한에 있는 금강산을 육로로 다녀올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강산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갔다 온 저 때 이후로 금강산 관광이 지금까지 막혀서 현재까지 저와 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금강산을 갔다 온 사람들이랍니다. 지금 저 제자들은 벌써 나이가 25살이네요. 그 다음 이건 2009년의 사진. 여기는 어딘지 아시나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문무대왕릉이 보이는 바다 앞에 해수욕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문무대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작년 5학년 1학기 사회에서 배웠잖아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왕이라고. 모르면 안 돼요. 아무튼 그 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에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 말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서 끝까지 자기는 신라를 지킬 거니까 시체를 화장하지 말고 바다에 뿌려라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문무대왕릉이잖아요. 아니 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아무튼 님들 선생님과 사이 시간에 공부 좀 빡세게 해야 되겠구만. 자, 다음 2010년도 사진이에요. 이 학교는 우리 학교처럼 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있었어요. 바닥에 우레탄으로 된 육상 트랙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 2011년도, 2012년, 2012년을 마지막으로 솔개초등학교를 떠나서 2013년에는 안양에 있는 안양서 초등학교로 옮겼어요. 지금 이 학생들도 이제 21살 대학생이 되었겠네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때까지가 아까 말했던 6학년과 함께한 해였고 2019년 작년에 이 친구들은 여러분처럼 작년에 5학년인 학생들이었어요. 지금 얘네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공부하고 있겠네. 자, 그리고 선생님의 가족을 소개할게요. 저는 2010년에 결혼해서 현재 아들, 딸 한 명씩 있어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왼쪽 위에가 첫째 딸내미, 지금 10살 3학년이고 아래는 8살 이제 1학년 들어간 아들내미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선생님에 대한 소개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반의 특징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안내하고 싶어요. 모두 유인물에 있는 빈칸을 채워 넣으며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 우리 반의 특징은 R&VD에 대해서 배우고 꿈을 이루게 도와줄 겁니다. 자, R&VD가 뭐냐고요?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나요? 아니 의사, 판사, 대통령 이런 거요. 아니 이런 직업도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것 그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런 꿈이 있느냐 말이에요. 혹시 아직 없다고요? 제가 인생을 2가지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네모와 같다. 뭘까요? 한 글자입니다. 그렇죠. 옆에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인생은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와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둘 다 목적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어디로 가든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인천이든 부산이든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어디론가 향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배는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목적지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목적지까지 이끌어줄 지도와 나침반 같은 역할 말이죠. 그리고 배로 여행하려면 연료와 식량도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먹고 자고 입을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꿈이 있어도 꿈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도 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만일 배가 출항했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바다 위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 식량과 연료가 떨어져서 죽겠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목적지인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인생도 목적지인 꿈이 없으면 허무하게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죠. 그럼 두 번째 비유. 인생은 땡땡땡과 같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생은 비행기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비행기와 인생의 공통점을 보세요. 비행기와 인생 모두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어요. 비행기도 출발지가 이제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라면 거기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이든 제주공항이든 도착지가 있죠. 인생도 우리는 이미 출발지인 태어나서 가고 있는 비행기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어디로든 들러야 하는 목적지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는지 아시나요? 저는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한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때 비행기가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땅 위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 도로가 있듯이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꼭 그 길로만 다니죠. 그래야 비행기끼리 충돌도 안 하고 괜히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면 비행기 연료도 그만큼 낭비되는 거니까 최적의 길, 최소한의 연료만 소모할 수 있는 길이 다 짜여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미리 경로를 계획해야 해요. 어떤 중학교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느 고등학교에 간 다음에 또 어떤 대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딱 내 인생의 목적지인 꿈을 이루게 하는 것. 그 경로라는 것이 바로 인생에서 구체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가 목적지 공항에 착륙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공항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딱 이렇게 활주로 와 비행기를 나란히 정렬시키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천천히 낮추고 고도도 천천히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 위에 비행기 랜딩 기어가 딱 터치다운 할 때까지 조종사들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무수히 많은 기계들과 컴퓨터들, 조종관을 조종하며 착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준비해내는 이런 착륙 과정을 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활주로가 이미 저 앞에 보이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랑 이미 틀어져 있어 버리면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착륙을 못해요. 이미 늦은 거죠. 저 멀리 돌아가다가 다시 수십 킬로미터 전반부터 어프로치라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인 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매 단계가 있는 거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비행기가 공항에 딱 착륙하듯 인생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목적지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이끌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맞죠? 요즘은 비행기 세상이 좋아져서 비행기 내부에 컴퓨터가 그 복잡한 항로 계산도 다 해주고, 착륙 과정도 좋은 공항 같은 경우에는 ILS라고 저절로 비행기를 착륙하게 속도와 고도를 낮춰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공항, 그 시설이 부족한 공항 그런 게 없지만, 아무튼 목적지까지 비행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도구인 컴퓨터나 각종 고도계, 속도계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는 무엇이 있어야겠어요? 네, 맞아요. 목적지인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 도구란 무엇인지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4번, 만약 이런 비행기나 인생에서 목적지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줄 도구가 없거나 고장 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목적지를 찾지 못하거나 제대로 착륙을 하지 못해서 연료가 바닥나서 추락하겠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지인 꿈을 정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거나, 꿈이 있어도 분명한 단계별 접근을 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버리기만 계속한다면 결국 여러분 인생에서 연료도 다 써버린 채 꿈도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실패하는 인생을 계속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인생에는 목적지인 꿈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적지인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선생님? 뭔가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RMVD. RMVD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R은 Realization, 현실이 되다 또는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V는 Vivid라고 읽어요. 생생하게 라는 뜻입니다. D, Dream, 이건 쉽죠? 꿈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치면 네, RMVD, 생생하게 꿈꾸면 현실이 된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는 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다른 바는 몰라요. 어디 가서 이런 인생의 성공 비결을 안 가르쳐줘요. 선생님이니까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 비결을 지금 알아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 제자들도 다 이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줬고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몇몇은 벌써 이 인생의 성공 비결인 RMVD 법칙을 이용해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RMVD, 생생하게 꿈을 꿔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예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각각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우선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10대 시절부터 세계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설치되는 것을 상상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고야 외쳤다. 그게 시작이다. 누구일까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국 기업인입니다. 알 것 같은가요? 정답은 이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 아이고야,
어찌나 가난한지 배우가 되고 싶어서 할리우드에 갔는데 글쎄 돈이 없어서 햄버거 하나를 사서 3개로 나누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서 하루 끼니를 때우고 또 공원 화장실 벤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세수도 그곳 공원 화장실에서 하고 또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꿈이 있어서 매일 밤 헐리우드 언덕에 올라가서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외쳤다네요. 나는 정말 좋은 배우다. 이 도시의 최고의 영화 감독들이 다 나와 일하고 싶어 한다고. 미쳤지 않아요? 글쎄요. 누굴까요, 이 사람? 힌트는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의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설명을 봐봐요. 방 한 칸짜리 집에. 그것도 온전한 집이 아니라 화장실이 집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그 좁은 집에 자기 혼자도 아니고 친구들 3명과 함께 살면서 또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는 20억 원짜리 집을 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며 사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이미 20억 원짜리 집이 있다 라고 외치는 청년이 있다면 이 사람도 미쳤나요? 자, 과연 이 세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요? 정답은 우선 첫 번째 사람은 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빌 게이츠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전세계 부자 순위 한 2, 3등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서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다는 것을 상상했고 또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고 외쳤다. 그게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요. 아니,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니까 그냥 상상하고 외쳤대. 그게 다래요. 헐. 그러나 봐봐요. 아까 뭐랬죠? 어른, 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방금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생생하게 자기 꿈을 이미 미룬 것처럼 생생하게 꾸고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RMVD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을까요? 네, 그렇겠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화배우 짐 캐리.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초록색 마스크를 쓴 이 영화 마스크를 찍었어요. 초대박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때요? 짐 캐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려운 때에도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었다는 점이겠죠? 그가 밤에 헐리우드 뒷동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미 꿈을 이룬 것처럼 외쳤다는 말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개그맨 윤정수 씨입니다. 윤정수 씨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시면서도 혼자서 윤정수 씨를 키우셨다고 하는데요. 집안이 가난해서 며칠 동안 일을 나가서 길거리나 식당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시는 어머니를 보고 언젠간 꼭 효도를 하겠다고 다짐한 윤정수 씨는 아까 이야기했듯 자기도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돈을 모아서 20억짜리 집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정수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치 이미 집을 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한 법칙, 생생하게 꿈꾸며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한 스토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RMVD, 생생하게 자기 꿈을 마치 이룬 것 같이 꿈꾸며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RMVD로 생생하게 꿈꿔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계시는 바로 여러분이 될 차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꿈을 꾸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또 다르게 말해서 생생하게 꿈꾸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VD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VD부터 장소 VD, 동영상 VD, 정신의 영화관 VD, 소리 VD, 글 VD, 기도 VD 등등. 자세한 것은 우리 교실에 있는 책 2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말한 내용은 이 책에 나온 내용이고, 이 책은 나온 뒤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서 10년 동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작가인 이지성 씨는 위에 나온 여러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이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여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지성 씨도 저와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그러다 원래 작가의 꿈이 있어서 매일같이 글을 쓰고, 그러다가 R&VD 법칙을 발견해서 그대로 실천하여 지금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죠. 선생님도 10년 전에 이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열심히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현재까지 글, 그림, 사진 VD와 기도 VD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려고 생생하게 꿈꿀 정도로 노력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반의 특징 2번째입니다. 우리 반은 도토리 가계부와 모둠일기를 씁니다. 도토리 가계부는 줄임말로 도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매일 알림장을 적는 곳이기도 하면서 공부 비법이나 내 꿈, 진로에 관한 내용으로 VD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학교와 집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런 공책입니다. 이것이 선배들이 만들고 활용한 도가 사진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도가를 직접 만들 것이고요. 아마 출석 수업한 후에 만들고 난 뒤에는 매일매일 생활기록과 자기 안에 있는 미덕 발견하고 쓰기, 내 꿈 VD하기 등 정말 소중하게 1년 동안 한 학기에 한 권씩 만들 건데 총 2권을 만들어서 쓰게 될 공책입니다. 그리고 모둠일기. 이 모둠일기는 지난 선생님이 우리 반 소개 영상 2편에서 보여주어서 알고 있었죠? 4명이 한 모둠이 되어서 모둠의 일기장 한 권을 두고 한 명씩 돌아가며 쓰는 일기입니다. 쓴 다음날 아침에 다른 모둠원 3명에게 댓글을 받아서 선생님께 내면 선생님도 정성스럽게 댓글을 써서 다음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어서 쓰는 형식이죠. 그리고 이 모둠일기가 연말까지 다 모이면 그 중에서 좋은 글들을 모아서 졸업식 즈음에 추억이 담긴 학급 문집으로 만들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자, 우리 반 특징 3번째입니다. 선생님은 이 아래 A, B, C 3사람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A는 공부가 100점이지만 예절이 30점짜리 학생이고 합계는 130점입니다. B는 공부가 30점, 예절이 100점, 합계 130점이고요. C는 공부도 100점, 예절도 100점, 합계 200점짜리 학생이네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정답은 A? 공부를 더 잘하니까? B? 예절을 바르는 학생이라서? 아니면 C? 둘 다 잘하는 만능이니까? 진짜로 정답은 B와 C를 똑같이 좋아합니다. 왜? 예절 점수가 똑같으니까요. 즉, 선생님은 예절을 제일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예절 점수가 같으면 똑같이 좋아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예절 점수가 낮으면 합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은 안 좋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절 바른 학생이 되십시오. 학교 밖에서도요. 특히 카톡, 카카오스토리, 인스타, 틱톡, 페메 등등 SNS 모든 곳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절과 매너를 지키도록 합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댓글 보이시죠? 이런 말 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없나요? 없으면 진짜로 다행인 거고, 있으면 이제 선생님이 조사 들어갑니다.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절을 꼭 지키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과거 학생들이 카톡 등 대화방 내용에서 욕하거나 험담한 거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상담한 것만 수십 시간 됩니다. 자, 우리 반의 특징 네 번째.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처음 남자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또 안 그렇게 생각하면 안 그렇게도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든 선생님이든 선입견을 갖지 말고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어허, 대답 소리 봐라. 대답은 짧고 굵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보니까 선생님이 님들 대답하는 거 못 듣는다고 생각하실 텐데 출석 수업할 때 다 물어볼 겁니다. 대답은 짧고 굵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섯 번째 특징. 제목 밑에 선생님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다 같이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 아빠입니다. 그렇지. 선생님은 우리를 모두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선생님은 학교 아빠로서 여러분을 모든 학교 폭력이나 왕따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시간과 돈, 노력 모두를 여러분에게 다 쏟고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학교에서 밤 9시까지 남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여러분 수업을 준비하느라 저녁 7시까지 안 가고 학교에 혼자 남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님의 이런 노력과 마음을 이해해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1년 동안 생활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반의 특징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째 특징. 우리 반은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생으로서 누릴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규칙과 질서, 안전한 생활을 지키면 풍요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책임과 대가가 따르게 될 겁니다. 7번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노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노력하십시오. 8번째, 우리 반은 공부는 스스로 자발성을 토대로 공부하는 반입니다. 공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즉 자발성, 이것이 있을 때 비로소 공부가 재밌어지고 또 그러한 때여야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할 때는 정말 하기 싫어서 하는 거니까 공부가 잘 안 되었지만 만일 춤이나 게임 등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궁금한 게 생겼을 때는 누가 뭐래도 그것만 파고들어서 잘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런 때 공부가 더 잘 되더라는 거.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비법도 알려줄 겁니다. 앞서 도토리 가계부 내용 중에 공부 비법도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 안에는 메타인지 학습법, 공부의 끝은 언제인가, 학보다 습, 습은 나만의 정리, 5단계 반복 학습법 등등등. 선생님은 이런 공부를 잘하는 비법도 알려주니까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기만 하면 어느새 성적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9번째 특징. 학급 일은 모두 함께 토의 토론으로 해결합니다. 선생님은 민주적인 사람입니다. 단, 규칙 안 지키는 사람,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빼고, 여러분을 존중하며
중요한 일은 항상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참여가 없으면 선생님의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우리 반은 어떻게 공부한다? 네, 스마트하게 공부한다는 거죠. 학급 소통 앱인 클래스팅을 통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소통하고 알림장 올리기는 기본이고, 클래스팅은 이미 여러분 중에서 3명 빼고 거의 다 가입해서 가끔씩 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팅을 통해서 선생님이 알림장을 올려주고, 또한 부모님들께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소통 창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정보 검색을 하거나 코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또 우리 반 특징 중에는 우리 반만의 별명 짓기, 반가 만들기, 뮤직비디오 찍기, 그리고 그 외에 각종 교실놀이 등등 자발성을 토대로 한 재밌고 다양한 재미있는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께 부탁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의 바른 학생이 되십시오. 선생님은 누구를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네, B와 C가 똑같다고 그랬죠? 왜? 예절 점수가 같으니까. 예의 바른 학생, 인성을 갖춘 학생이 되십시오. 학교 밖에서도요. 카톡,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틱톡, 페메 등등 SNS 모든 곳에서도요. 두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RMVD라고 했습니다. 생생하게 꿈꿔야 꿈을 이룰 수 있는데 생생하게 상상하려면 긍정적이어야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이에요. 친구나 선생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표정을 밝게 하면 공부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당장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웃는 표정 말이에요. 네. 그런 표정을 짓자마자 신기하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는 표정을 지으면 행복해진다는 논리예요. 표정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행복하고 싶으면 일부러라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저절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지난번 여러분에게 얼굴을 외우려고 사진을 받았는데 몇몇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혹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도 씩씩하게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대답을 잘했을 거라 믿고. 세 번째, 규칙과 약속 지키기. 이거 중요합니다. 다 함께 밑에 파란색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등복 존이실, 휴화, 멍모. 네, 이게 뭐냐고요? 아래를 보세요. 세로로 뭔가 보이죠? 네, 등은 등교 시간. 몇 시까지다? 9시까지다. 9시가 넘으면 지각이다. 그죠? 복은 복도에서 우측 통행하고 공수 인사하기. 여러분, 복도에서 우측 통행하는 거 이젠 상식 아닌가요? 공수 인사하기 뭔지 아시죠?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배 위에 손을 포개고 허리를 구부려 인사하는 것. 여자는 반대로 오른손이 위로 가게 손을 포개고 인사하는 것. 공수 인사는 공손한 방법으로 손을 포갠 채 하는 인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존중어 사용. 이것은 선생님이 지난 5학년 선생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우리 반은 안 했다고요? 그럼 이제는 쓰셔야 할 겁니다. 왜냐고요? 존중어는 좋은 거니까. 선생님이 지난 온라인 계약 첫날인가 그 전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난번 있었던 학교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문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존중어였어요. 그래서 이 존중어 쓰기를 다른 학교에 가서도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 와보니 6학년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 때 5학년 때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존중어 쓰기를 이미 다 실천하고 있었다네요. 오호, 이렇게 감사할 때가 하면서 선생님이 기쁜 마음으로 존중어 사용을 이어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3월 첫날 개학이 안 되고 긴급 돌봄을 오신 6학년 누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반 아니에요. 자기네는 안 썼다는 거예요. 5학년 때. 헐.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왠지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쓰기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더만요. 선생님은 알죠? 그 전에 학교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6학년을 6년 동안 했었고 뭐 그 전에 학교에서도 계속 6학년만 했었던 거.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6학년의 특징을 조금 알고 있어요. 저번 학교에서도 존중어를 쓰는 데에 대한 반론이 조금 있었지요. 그러나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 존중어를 씀으로써 학교 폭력이 굉장히 감소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이좋은 반분위기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명히 자부하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중어 쓰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혹시 존중어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존중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것으로 말할 때 누구누구야 뭐뭐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님 뭐뭐 해주세요 라고 끝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존중어로 누구누구님 이렇게 자꾸 말했던 거였잖아요.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셨던 분? 없나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는 존재로서 여러분에게도 일일이 다 존중어를 써주고 있고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똑같이 존중어를 사용하여 존중하는 마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을 표현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님 뭐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고 말하는 건 꼭 실천해주시고 나중에 학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존중어 사용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름표 달기죠? 지난번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린 학급 소개 영상에서 첫 번째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미 여러분의 책상에는 이름표가 놓아져 있어요. 아직 주인이 찾으러 오지 못해 2달째 먼지만 쌓여가는 이 이름표. 우리 학교는 놀랍게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걸 벌써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존중어 쓰기도 그렇고 이 이름표 착용도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음 학교에 가서도 정말 이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여기는 이름표를 달고 생활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고 해서 오호 그렇구나 잘됐다 하고 다행이다 싶었죠. 네, 하여간에 이름표는 집게로 되어 있으니 앉아있을 때 잘 보이도록 옷에 자기 가슴 쪽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내화 신기.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무슨 실내화일까요? 삼선 슬리퍼? 아니죠? 앞뒤가 다 막힌 이런 실내화를 신는다 그거죠? 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휴대폰 사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휴대폰 당연히 개인 보관이죠? 네, 개인이 자기 물건을 스스로 잘 관리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핸드폰도 학교에 갖고 다니는 것을 막지는 않는데 대신 잃어버리면 자기 책임이다. 그죠? 근데 한편 핸드폰을 안 끄고 있다가 수업 시간에 울리면 안 되겠죠? 수업 방해 행동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자, 이것도 6학년 여학생들에게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좀 찔리시는 분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일단 이 문제를 계약해서 얘기했으면 합니다. 근데 일단 선생님은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면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동안의 6학년 경험으로 이루어 봤을 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학생은 그만큼 눈에 잘 띄고 그래서 더더욱 선배들이나 친구들 또 4, 5학년 동생들로부터 그다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여지게 되더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계약 후에 하기로 하고 먹을 것 학교에서 그렇게 군것질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실에서도 물론이고 우리 군포초등학교에는 왜 그렇게 운동장에 쓰레기가 많아요? 솔직히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조금 안타깝고 안 좋아 보였던 게 뭐냐면 운동장이 잔디 운동장이죠. 네, 거기에는 축구부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뭐 딱히 쓰레기가 없는데 그 옆에 쓰레기 스탠드에 줄비하게 되어 있는 쓰레기들 과자 봉지, 음료수 페트병, 아이스크림 막대, 오뎅 꼬치, 콜팝 용기 뭐 그런 일회용 음식물 다 먹고 남은 용기들 선생님은 군포초가 잔디 운동장이고 학교 외관 건물도 색이 이쁘고 해서 야 하고 들어왔는데 주차장에서 보이는 그 운동장의 스탠드에 학생들이 3, 4 모여가지고 핸드폰도 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군것질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들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유심히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은 그 자기가 먹던 쓰레기 그대로 자리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헐. 선생님이 이상한 거 아니죠?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 양심이 없는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우리 학교에 최근에 전학 온 학생이 아니라면. 아무튼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먹을 것이 우리 교실에서 되느냐? 되죠. 네, 왜? 28개 사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반 학생들에게 모두 사오면 자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뭔 소리예요? 먹을 걸 먹다가 걸리면 반 친구들에게 모두 돌려야 합니다. 왜? 불공평하잖아요. 먹을 것을 자기가 갖고 와서 남 앞에서 보란듯이 아구적 먹어대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또 먹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한 입만 달라고 하면 또 안 줘. 그래서 또 거기서부터 학교 폭력이 시작되고. 아휴. 그래서 차라리 먹을 거를 먹을 거면 다 같이 나눠 먹고 아니면 먹지 말라 이겁니다. 정 먹고 싶으면 네, 우리 반 인원수인 28개 사와서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십니다. 네, 아참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 모자 쓰기. 선생님은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야구 모자든 후드티에 달린 모자든 실내에서는 벗으라고 합니다. 개성도 좋지만 모자는 실내에서 쓸 필요가 없어요. 모자는 햇빛을 가리는 데 쓰는 건데 실내에서는 창가 말고는 햇빛이 안 들어오고요. 햇빛은 블라인드로 가리면 되고요. 또 모자를 쓰면 시야가 가려서 학생으로서 본래 해야 할 일인 공부가 잘 안 돼요. 칠판이 이렇게 눈에 가려서 안 보여서. 그리고 선생님도 그 학생이 뭘 하는지 잘 안 보이고요. 모자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얘가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면 안 되겠다 싶죠. 혹시나 모자를 써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 학생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 그럼 이 10가지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 네, 당연히 1번이죠. 지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의 근원은 지각에서 출발한다. 선생님이 지은 명언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4번째.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기.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방학 동안 밤 9시까지도 일했던 사람이고 코로나 때도 맨날 학교에 나왔었고요. 개학하고 나서도 저녁 7시까지 안 가고 남아서 혼자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더 젊고 머리도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혼냅니다. 특히 결과보다 중간에 노력하지 않는 것을 혼냅니다. 반면에 선생님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였다면 칭찬합니다. 선생님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선생님은 여러분의 학교 아빠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학교 폭력이나 왕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도 모두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돕고 가르쳐주고 무엇이든 함께 같이 하며 나보다는 남을 더 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빛나는 보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꿈을 키우고 예절 바른 2020년 6학년 3반 최고의 반이 됩시다. 가자 화이팅!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쓰는 집중 신호등의 규칙이 몇 개 더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석 수업을 했을 때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에만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2020 제6학년 3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아래 나오는 우리 학급의 10가지 특징 중 빈칸 15군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다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가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